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앤디 워홀이라는 아티스트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에 앤디 워홀의 작품 하나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이러한 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티클인데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분이 앤디 워홀이고요. 사진사 린 골드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앤디 워홀의 작품이고 이 사진이 린 골드스미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서 그래서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이 이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2016년에 프린스가 사망을 했고요. 프린스를 추모하는 기사를 잡지 베니티 페어에 실으면서 이 작품을 쓸 것을 앤디 워홀 파운데이션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은 1984년 작품이고요. 이 원본인 사진은 81년도에 골드스미스가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토그래퍼인 골드스미스가 이 잡지에 실린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고 자기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요. 그 소송의 첫 번째 판결은 지난 19년도에 페어 유즈, 정당하게 사용한 거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위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법정에서 사용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눈 쪽에 이런 헤어스타일 이런 부분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작품이 앤디 워홀의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 침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아티클의 시작은 얼마 전에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죠. 듀샹이 소변기를 파는 데에서 소변기 사다가 그냥 여기에 샘이라고 찍고 날짜 적고 이게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가장 파격적인 작품이죠. 이 듀샹이라는 아티스트가 한 거라고는 이걸 구매해서 여기에 이름을 적고 그냥 전시대에 올려놓은 것, 그게 전부죠. 그러면서 이 아티클에서는 샘이라는 작품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 같은 게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 작품입니다. 나무판에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브릴로라는 제품은 세제인데 이 제품에 이미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그 당시 세제 상자고요. 이게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번 판결이 3명의 판사가 자신들이 판사인데 평론가, 철학자보다 예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판결이 결국 듀샹의 샘이나 워홀의 브릴로 박스 같이 이 20세기의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관건은 페어 유즈거든요. 페어 유즈에 해당하면 원 저작자의 허락이나 비용 지불 없이 원 저작자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페어 유즈 조건이 있는 건 다른 작품을 인용해서 또 새로운 표현을 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고요. 또 이 아티클에서는 지난달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작품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예전에 제프 쿤스가 사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프 쿤스고요. 뒤에 있는 작품들은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프 쿤스의 작품은 이 사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의 판결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났다고 하는 거죠. 물론 페어 유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조건은 transform enough, 그러니까 변화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해 보여도 그 새로 만들어진 작품이 이전 원작과 대비해서 목적이나 기능이 현저하게 다르면 저작권 침해가 해당 안 된다라는 게 페어 유즈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이 원작의 사진에서 앤디 워홀이 만든 이 제품은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이 페어 유즈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의미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이 원작과는 철저하게 분리될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트랜스폼, 변화가 있으려면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다 쓰던지 콜라주 같은 게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작품에서 갖다가 붙여서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이 작품은 뭐 크게 더해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어서 어떤 그 페어 유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티클의 저자는 이러한 판결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사실 이런 작품이 원본하고 거의 차이 없는 게 바로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원 상품하고 다르게 보였다면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 워홀의 브릴로 박스에 뭐 아이보리 비누라든지 라이스 크리스피 이런 것들의 상표가 갖다 붙인다고 하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거다. 이 작품이 충격적이었던 건 원본하고 거의 똑같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고 그거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품과 앤디 워홀의 작품이 거의 차이가 없죠. 여기에 다른 이미지가 들어갔다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클에서 이어서 앤디 워홀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 제품하고 거의 똑같고 글자 크기 정도만 조금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마릴린 monroe의 작품도 20세기 폭스사에 나온 그 사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모나리자 작품 기반으로 만든 앤디 워홀의 작품도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티클의 저자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서 예전에도 법정에서 지금과 비슷한 작품에 대해서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로 든 거는 사진사 패트릭 카리우가 자메이카에 있는 종족인가요? 라스파타리안이라는 작품의 사진들을 가지고 리차드 프린스가 만든 작품들이 총 30개의 작품 중에 25개가 페어 유즈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이런 작품이에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 사진들을 오리고 붙이고 다른 작품들을 붙여서 만든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고요. 이 작품이 좀 대표적인데 이 작품은 30개 중에서 페어 유즈에 해당하지 않는 5개 작품 중에 하나로 가장 유명하게 이 아티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그때 판결도 결국은 대부분의 작품이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고 다 좋은데 다만 이 중에 5개의 작품에 대해서는 페어 유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사실상 30개 작품 중에 페어 유즈에 해당 안 된다고 판결을 받은 5개가 오히려 이 아티스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프린스의 이 작품이 1980년대에 있었던 워홀의 작품 기법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 작품이 원작에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빌려오는 걸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술적 가치는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티클의 저자가 주장하는 건 피전홀,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약간 불편하게 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이 이 작품의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레듀에이션 작품 같은 경우에 거의 동일한 사진에 기타 사진만 이렇게 뭐 붙여놓은 형태가 됐지만 사실 이 작품은 라스타파리안이라는 종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락 뮤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리차드 프린스가 얘기하는 건 뭐 해석은 되게 어려운데요. 한국말로 하기는 읽어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파워는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거고 워홀 때부터 있었던 건데 어떤 문화적인 태도를 넘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전달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라스파타리안이라는 사진을 썼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아티클의 저자는 판결문에 있는 콜라주 얘기를 들면서 막말로 야 콜라주를 했다면 그래서 얼굴만 잘라다가 뭐 다른 몸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거의 그냥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볼 수 있는 작품 아니냐. 그런 거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는 찾아볼 수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 부분에는 저작권법 관련 변호사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작권법은 매우 스마트하지만 깊지 않고 대신 반면에 예술은 반대다.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지만 매우 깊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법을 법정에서 다루게 되면 결국은 미학이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미학이론이라는 건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가인 판사가 저작권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교수도 마지막에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뚜렷한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저자도 지난달에 있었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예술작품을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적 해석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판단의 근거로 과거에 어떤 작품이 정말 중요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워홀의 마릴린 monroe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보다 못했을까라는 거를 따져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티티안이라는 화가의 독특한 붓질을 인상주의가 차용하듯이 지금의 예술가들 또한 다른 작품들에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티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특히 미술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이 아티클을 소개한 건 이 아티클의 저자의 말이 모두 다 수긍이 되더라 라는 측면보다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유명한 앤디 워홀의 작품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소식에 예술가들의 창작성, 그리고 예술가들이 남의 작품을 차용하는 건 어디까지 봐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아티클이라서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